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다는 생각을 다카이치 총리는 오래전부터 하던 분이에요. 국회에서 하는 발언 같은 거 다 체크하고 관리를 해주고 하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미흡했던 것 같아요. 중국이 주시해서 지켜보다가 딱 한마디 나오자마자 그냥 집중포화로 가잖아요. 일본 경제의 타격은 벌써 시작이 됐다고 하죠. GDP에 한 0.27, 0.3% 정도의 마이너스가 될 거다. 앞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유엔하고 관계없이 무력 행사 뭐 이런 어떤 기밀이라도 한번 보여봐. 불바다 만들어버리지 뭐 진짜 제대로 그냥 치킨 게임이 되는 거지.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이명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모시고 최근에 이 일본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지금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일본과 이 중국 간의 갈등 네.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겠죠. 네. 먼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국회 답변 과정에서 이 대만 유사시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또 중국에서 발끈해가지고 참수를 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서슴지 않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좀 진압하기 위해서 지난 17일 일본 외교 당국은 가나이 마사키 외무성 그 국장을 그 중국에 파견해가지고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는 듯 했으나 역시나 이 대만 관련해서 굽히지 않았단 말이죠, 일본이.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일본과 이 중국 간의 관계가 거의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거 일본이 좀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국회에서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됐죠. 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의도했다고 보다는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의도한 부분 있음과 동시에 또 의도하지 않은 부분 두 가지 동시에 이제 볼 수 있는데, 의도했다는 것은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다는 생각을 다카이치 총리는 오래전부터 하던 분이에요. 그 똑같은 평소에 대만 유사시에 자위권 발동한다. 아니 그 총리 네. 되기 전에는 맨날 하던 얘기예요. 아니 그때는 더 세게 말했겠네요. 더 세게 말하고 더 자극적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던 이제 정치가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총리가 되면은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총리 관저에서 네. 국회에서 하는 발언 같은 거 다 체크하고 관리를 해주고 하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말이 그냥 나와버린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죠. 의도는 있는 거죠. 왜?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총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거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에이펙 왔다 간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새벽 3시에 만나가지고 그 국회 답변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잠도 좀 부족했고 약간 몽롱한 상태에도 있고 해가지고 긴장이 좀 풀렸지 않았을까. 그 국회 답변할 때.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말이 나와버린 거죠. 근데 국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총리가 특히 총리의 발언이라는 거는 그거는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보통 관저에서 다 그 체크를 하고 외무성에서 다 체크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발언 중에 뭐 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요. 대만을 중국 전함이 둘러싸고 무력 행사를 할 경우에 이게 뭐 일본의 존립위기 상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전함이라는 말 자체를 쓰질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은 다카이치 사나이도 지금 나이가 64세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장년 노년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일본의 그 세대의 정치가들이나 일반인들이나 그 세대의 사람들은 중국을 바라보기를 상당히 아래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다 활동할 시절에는 중국이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90년도 초만 해도 일본의 뭐 4분의 1인가 6분의 1인가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금은 중국이 일본의 경제력 규모에 있어가지고 4.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이에 30년, 90년대 초면은 30년 조금 35년이잖아. 그죠? 이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변화된 거예요. 중국은 이렇게 성장했고 일본은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X자가 그려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0대, 70대들은 이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옛날에 일본이 압도적이었던 그때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중국을 바라보기를 굉장히 좀 우습게 바라보는 뭐 그런 시각이 나는 좀 있다고 보고, 다카이치 총리도 옛날에 늘 그렇게 활동하던 그거니까 맨날 중국 무시하는 얘기하고 뭐 혐중 발언은 뭐 예사를 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주시해서 지켜보다가 딱 한마디 나오자마자 그냥 집중포화로 가잖아요. 왜냐? 저 사람은 요주의물이다 딱 이미 찍어 놓은 거였죠.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총리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자마자 중국은 어떻게 했어요? 미리 준비 다 됐겠죠. 그 뭐 총재 선거하고 할 때 그거 몰랐겠어요? 만약에 저 사람이 총리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다 돼 있겠죠. 그건 뭐 그러니까 발언 나오자마자 그냥 집중포화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근데 아무튼 간에 이게 지금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중국은 일본 유학, 여행을 자제시키고 수산물 금지 통보에 영화 공연 상영 금지까지 사실상 한일령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수산물 이 수입 금지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금지가 되다가 이번에 잠깐 풀렸단 말이죠. 네. 한 2주 정도 지속이 되나 했는데 다시금 또 금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 장기화될 경우 일본 경제에 어떤 타격을 입을까요? 일본 경제 타격은 뭐 벌써 시작이 됐다고 봐야죠. 수산물 수출이 상당히 지금 중국에 많이 되잖아요. 중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시미의 맛을 알아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시의 맛을 알아버렸다. 네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많은 생선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중국에서 그걸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이 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4억 중에서 한 2억이라고 칩시다. 그 정도 먹을 정도는 2억은 넘겠죠.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자주 찾아 먹는다.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몇 년, 한 10년 정도 될까? 1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부터 일본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어떤 식품 자재가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참치 있잖아요. 참치는 과거 같으면은 가장 좋은 참치는 전부 일본으로 다 갔어요. 일본에서 워낙 스시를 많이 먹고 하니까 네. 참치가 유명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본에 사실 뭐 그 참다랭어 같은 거 한 마리에 뭐 수십억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건 정말 좋은 다랭어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참다랭어 같은 거.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좋은 A급 참다랭어 같은 것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수출이 다 되고 B급, 이제 C급이 이제 일본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건 참다랭어뿐만 아니라니까. 웬간한 식자재들이 중국으로 그렇게 수출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출되던 것이 이제 중국에서 만약에 수입을 안 해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타격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뭐 지금 제일 큰 게 아마 여행 금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유학생 금지. 유학생을 가볍게 볼 게 아닌 게 한국도 대학들 보면 지방대학들 대부분 보면 중국 유학생들이 한 몇천 명씩 이렇게 있으면서 그거 경제적으로 그거 지탱하고 있어요. 지방대학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건 일본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일본도 사실은 대학에 일본 정부가 보조를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중국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럴 텐데 그건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뭐 한 20조 엔 정도 손실이 날 거다. 그거는 뭐 GDP에 뭐 한 0.27, 0.3% 정도의 마이너스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초기에 그렇고 이제 앞으로 계속 하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더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 주말에 나온 이슈인데 푸층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대사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본이 감히 양안 전쟁 상황에 무력으로 개입을 시도한다라고 한다면은 침략 행위로 간주를 해서 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서 중국 역시 자위권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사실상 중국이 일본의 전쟁 가능성을 경고한 것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야, 이게 요거는 조금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대만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다. 일본의 유사라는 게 뭐냐면은 유사라는 건 전쟁 상태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대만의 전쟁 상태는 일본의 전쟁 상태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존립 위기 사태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 존립 위기 사태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정의했냐면 일본이 그게 아베 전 총리가 그 법을 만들면서 그걸 정한 거예요. 2015년에 집단적 자유권 행사 가능하다고 헌법 해석 개헌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을 만든 거예요. 그거에 이제 거기에서 정의를 한 게 뭐냐면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그게 일본에게 위기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 국민들의 뭐 인권과 재산과 생명을 뭐 현저하게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1항에 잘 보세요. 1항에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요. 타국이에요. 타국. 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이 대만을 둘러싸고 무력 공격을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합니다. 미국이 레온하여 거기서 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전제를 했어요. 그럴 때 일본은 집단적 자국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타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타국이라면은 미국이 왔을 경우는 미국이 타국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미국이 내원하여 무력 공격이 벌어질 경우, 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해서 같이 전투에 진입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런데 미국이 내원할지 안 할지 미국의 뜻은 알아봤냐 이거예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사실은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나서 거기에 미국이나 나토가 개입했나요? 안 했죠. 무기 정도 대줬죠. 네. 무기 정도 됐었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핵무기를 러시아로 철수시키면서 그때 한 약속이 있어요. 러시아가 외부로부터 공격받으면 나토하고 미국이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 사인했어요. 그게. 네네. 근데 안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미일 안보 조약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이 대만에 전쟁이 터지면은 미국이 거기 와서 도와주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게 이제 일본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만약에 중국이 진짜 제대로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 가지고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은 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파견할까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왜? 엄청나게 경제적인 그 코스트 같은 걸 중시하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안 그랬잖아요. 네. 그 우크라이나 만약에 그 민주당 정권이었으면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있으면 그게 참전했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서포트 해줬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상당히 거기에 꺼려하잖아요. 그건 뭐냐? 왜 그게 남의 전쟁에 우리 미국이 돈을 내야 돼? 그런 마인드잖아요. 똑같이 대만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러시아도 대국이잖아. 러시아가 참전한 전쟁에 함부로 개입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이 하는 개입은 내가 볼 때는 러시아보다도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우려스러운 국가라고 나는 보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한 발언 자체가 이게 안 맞는 거죠. 미국이 개입한다는 전제하에 있고 네. 그다음에 만약 미국이 개입 안 할 경우에는 대만 유사 있고로 일본 유사다 했잖아요. 그럼 미국 참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 집단 자위권 행사하겠다는 거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리비계 사태는 타국이라고 했잖아요. 타국. 근데 대만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타국이라는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만 유사가 발생했을 때 미군이 온다는 가정하에 이 얘기를 했는데 미군이 안 온다 그러면 모든 게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공격받아서 이제 중국이 완전히 통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해석으로 봤을 때는 대만 유사 있고 일본 유사를 했으니까 집단자격 행사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 참전한다는 얘기거든. 그 두 가지가 안 맞는 거예요. 일단은 대만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타국에 해당이 안 돼요. 네. 그 전리비기 사태 조건에 안 맞아요. 미국이 오면은 미국 도와주면 되는데 미국이 안 오면은 그럼 대만 유사, 일본 유사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중국은 반드시 미국 온다는 보장 그걸 상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도대체 뭔 소리 한 거야? 이 내정에 간섭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전에요. 방위성 장관이 북한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일본 자위대를 파견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국이 그때 발칵한 적이 있어요. 왜? 한국의 헌법에는 북한도 우리의 땅으로 되어 있다고요. 통일을 전제해서. 그 우리 땅에 자위대가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 당시에 발끈했다고요. 그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완벽하게 자기 나라 땅이고 그거는 중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을 맺을 때 분명히 그거는 일국 이체제를 하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라고 인정한 거라고요. 그 대만은 타국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제사회에 나와서 유엔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논리다. 헛소리했다. 그렇게 중국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 가가지고 이제 중국이 그렇게 뭐 선전 거의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세 나라가 2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가잖아요. 그 적국 조항이 아직도 있어요. 유엔은. 유엔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세 나라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세 나라를 적으로 하고 그 적으로부터 다른 나라를 지키는 하나의 조직을 만든 게 그 유엔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적국 조항에 해당이 돼요. 그 적국 조항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적국 조항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그 나라가 어떤 무력 행동을 했을 경우에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일 먼저 유엔에서 유엔 결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침략 행위다 할 때에 그게 반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국 조항에 해당되는 국가가 만약에 어떤 그런 무력 행동을 해왔을 경우에는 유엔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그 상대 국가가 바로 그냥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바로 공격해도 그게 국제법의 위법이 아니에요. 네.
그게 적국조항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중국은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엔하고 관계없이 너희들 조금이라도 한번 뭔가 무력 행사 뭐 이런 어떤 기미라도 한번 보여봐. 바로 그냥 반격해서 그냥 가만히 안 두겠다. 불바다 만들어보겠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카이치 총리를 아마 낙마시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총력을 기울여서 막 집중 포화를 가해가지고 어디까지 견뎌나 보자. 아마 그러지 않나 싶어요. 이게 쉽사리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게 네. 일본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제 중국을 때리니까 지지율이 또 올라간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방금 내가 얘기했는 게 이제 일본의 제대로 된 지식인들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발언을 잘못했다. 방금 내가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유신회를 설립했던 사람,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국회에서 그런 이제 답변을 하고 중국에서 그다음에 아까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네, 네. 참수 얘기도 하고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험악해지자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라고 아태국장이라고 외무성에서 그 사람을 중국이 파견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 단계에서 이미 이번 이 소위 말하는 험악한 말 전쟁에서는 일본이 패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구차하게 설명하러 가야 된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 사진에도 나왔잖아요. 동영상에도. 네. 중국은 뭐 그 옛날에 전쟁 시절에 입었던 그런 복장을 하고 호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데 그게 일본의 아태국장이 고개를 약간 숙이는 그런 영상이 막 돌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통역사가 통역해 주는 거 그 귀 기울이려고 이렇게 기울인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딱 보는 순간 중국은 빳빳하고 일본은 고개 숙여 놓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중국에서는 그걸 연출해 가지고 이제 중국 국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저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쉽게 거둬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변호사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일본이 지금 그렇게 자기가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그렇게 발언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제 X에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927만 명이 댓글을 달았는데 다 욕이라는 거예요. 하시모토 데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네. 아주 그 방송에 엄청 자주 나오고 아주 그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꽤 정도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냥 유신의 회를 설립했던 사람이고 변호사 활동도 하면서 방송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발언력이 센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나니까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국력의 차가 옛날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국은 일본보다 국력이 훨씬 더 크다.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일본의 국력 상태로 지금 중국을 그런 식으로 마구 이게 대응하는 게 과연 이게 옳으냐 이게 국익에 맞냐 이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지만 국가 간의 분쟁에서는 그 국력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일본이 그 정도 국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총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는 물론 여론 지지가 워낙 높으니까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철회를 못 한다는 거죠. 지지도가 그렇게 높은데. 근데 거기서 철회를 하는 순간 중국은 그 발언을 철회하라는 게 거기다 집중 포화를 가는 거고 다카이치 총리는 절대 철회를 못 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다카이치 총리 약간 비판했다고 927만 명, 거의 1000만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네네. 욕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 사람 말로는 이래요. 그게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다. 이 정도 상황이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철회를 못 할 거고 계속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제대로 치킨 게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네요 진짜. 와. 너 죽고 나 죽고 되네요. 너 죽고 나 죽자. 거의 이렇게 되니까 치킨 게임 하면은 이제 과연 누가 이기는지 한번 진짜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워낙 또 요즘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뭐 중국인 관광객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막 여론도 안 좋고 뭐 어떻게 본다면은 이 찰나에 중국인 안 와도 된다. 약간 그런 감정이 있나 보네요.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아니 많아요. 사실은 한국에도 그런 감정이 없잖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우리 사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딱 끊기면서 그때 막 그 우리 여론 중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중국인들이 시끄럽고 뭐 고성방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래서 아예 안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완전히 막 물 흐려놨다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어떠냐? 그 오버투어리즘의 대부분의 그 뭐랄까 그 귀찮고 막 그 시끄럽고 막 휴지도 버리고 안 좋았던 인상 대부분 다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인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온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다.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에.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여행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행과 관련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타격이 꽤 클 텐데 그걸 이제 정부가 지원해 주면 어떡하나? 그런 사람들도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여론은 뭐 사실은 한 4천만 명 정도 중에서 한 1천만 명 정도가 중국 관광객이라고 본다고 그래요. 25% 정도. 25% 정도 안 와도 상관없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오바 투어리즘 그게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불편하고 이랬던 것들 중국인들이 안 오니까 대만에서 많이 온다거나 홍콩에서 많이 온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좀 커버하면은 뭐 그렇게 큰 뭐 그거 데미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중국의 자존심 상황에서는 쉽게 여행 풀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일본은 저렇게 조롱하는데 그렇잖아요. 이 문제는 꽤 오래 갈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핵잠 승인, 우라늄 농축 재처리 허용이 담긴 팩트 시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에서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결정이 났죠. 그렇죠. 이번 그 한미 협정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여론은 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일본은 사실 뭐 농축 재처리 하고 있지만 핵잠, 뭐 건조 이런 건 또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이 핵잠수함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당연하죠. 일본 입장에서는 항상 쪽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라고 생각했고 그 한미일 공조할 때 뭐 항상 미국이 보수면은 일본은 중간 보수고 한국은 뭐 꼬봉 뭐 이런 식으로 인식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그랬는데 이게 뒤바뀌네. 한국이 핵잠수함 갖는 순간 일본의 전력보다 압도적으로 능가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일본이 지금까지 해군력 가지고 한국을 압도하고 했었는데 핵잠수함 갖는 순간 내가 볼 때는 확 뒤집어질 거라 봐요. 그 전력 차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 뭐, 이지스함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뭐 화력이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건데 이지스함이 7대, 8대 우리는 뭐 3대인가 4대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에서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월등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핵잠수함 가는 순간 내가 볼 때는 이지스함과 그 뭐 상태가 되겠어요? 핵잠수함 조용히 가지고 미사일 날려버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발칵 뒤집어진 거죠. 사실은 미국이 한 행동이라 겉으로 내놓고 불평을 못해도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기사들 보면은 이제 잡지에서 나온 보면은 이제 일본의 자위대 그 막료장 지낸 사람들 우리로 치면은 합참의장 지낸 이런 사람들 인터뷰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은 한국이 핵잠수함 가질 이유가 뭐였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왜 가지느냐. 한번 보세요. 한국이 핵잠수함 갖게 되면은 일본의 그 해역 있잖아요. 일본의 해역이 전 세계에서 6번째 넓어요. 되게 넓구나.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네네. 그게 우리나라 핵잠이 휘젓고 다닐 수 있어요. 유유작하면 다니겠죠. 휘젓고 다닐 수 있어요. 네. 안 잡히고 네. 발각 안 되면서. 네. 그러면서 우리는 다 관찰할 수 있잖아요. 일본의 그 상황을.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찝찝할 거예요. 한국이 핵잠수함 갖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일본도 핵잠수함 이제 가져야겠다고 하는 의욕이 아마 안 그래도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러는 게 다 그 헌법 개정에서 보통 국가 군대를 갖는 그 나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움직임에서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맥락이 다 깔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일본이 보수화된다, 우경화된다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맨날 우경화된다 했는데 어디까지 왔냐 이거야. 지금 뭐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될 만큼 온 거예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내가 볼 때 일본의 정치가들 중에서 가장 우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한 언행들을 보면은 낫지 지지까지 하는 정도까지 왔었어요.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대만 유사, 일본 유사라 그러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그 중국이 그렇게 방방 뛰면서 발언 취소하라 해도 안 하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80% 넘은 지지가 있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중국에 굴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에 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핵무기가 200, 300기 정도 있을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핵 원자력 잠수함 당연히 있겠죠. 지금 해군력이 미국을 이제 막 능가하려고 미국하고 막 맞짱 뜨려고 하는 상황이고 매년 그러니까 군함을 엄청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군사비가 아마 일본의 한 10배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일본 전문가가 한 얘기가.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일본이 과거에 경제 규모가 엄청났을 때 80년대 말 그때는 전 세계 GDP의 거의 18% 됐었어요. 엄청났네요 진짜. 엄청났죠. 거기에서 GDP의 1% 방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엄청났죠. 그 1%만 해도. 그러니까 일본은 2% 3% 올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1%라면 충분히 규모가 크니까. 근데 지금 어떠냐?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은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던데 그 그래프에서 보면은 4%가 안 됐죠. 일본 GDP가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퍼센트가 18%에서 4%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5분의 1 가까이 줄었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1%, 2% 하더라도 지난번 1%보다도 규모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비라는 게 지금 중국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거기에다가 퍼센트가 일본은 1%지만 중국은 3, 4%, 4, 5%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군사비에.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정말 중국하고 어떻게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지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제철이 얘기 좀 할까요? 이제 핵 제철이는 그동안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한국은 안 되는데 일본은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겠죠, 일본이. 그렇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재처리해서 가지고 있는 우라늄이 상당량이 있어가지고 이게 핵무기를 만든다면 1000개는 그냥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너끈히 만든다. 네. 그리고 일본이 뭐 기술력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제 그게 있는데 이제 한국도 핵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허락이 나왔으니 한국은 거기다 핵 잠수함 있죠. 핵 재처리까지 가능하면은 야 이게 한국이 막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나는 이렇게 봐요. 좀 크게 보면은 이 동북아에서 국제 정치의 큰 판이 바뀌고 있다. 그 몇 세기에 이어져 오던 일본의 패권이 내가 볼 때는 이번 중국과 일본이 이 격돌 속에서 어떤 결과를 날지 뭐 결과는 대체로 아무래도 일본이 끝까지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은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다른 계기로 인해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내려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다른 계기로 인해서. 네네. 예를 들면은 네.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기로 했잖아요. 그 유신의 회하고 연정을 하면서. 그런데 유신의 회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지 못하면은 자기들은 분리하겠다. 연정 끊겠다. 이걸 명확히 했어요. 네. 조건을 딱 그거 달았다고요. 두 가지 달아서 그때 오사카를 부수도로 정해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 국회의원 10% 삭감하는 거. 이게 이제 유신의 회가 그동안 주장해 오던 거고 그 유신의 회가 정치적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거 하나는 관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관철 못하면서 연정하는 거는 그냥 평소에 주장했던 거 다 버리고 여당이 되기 위해서 그냥 달라붙었다. 이런 비판이 이제 쏟아지면은 선거에서 이제 폭망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신의 회는 반드시 자민당이 국회의원 10% 줄이는 거 그거 응해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 뭐 법을 만들어서 지금 통과시킨다 뭐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그렇긴 한데 실제로 자민당 내 국회의원들은 이 삭감할 생각이 거의 없어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하나의 그 키포인트고 자 그렇게 그게 실행이 안 돼가지고 만약에 유신회가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바로 내각이 붕괴되는 거죠. 내각이 붕괴된다기보다도 완전히 뭐 여당이 소규모 여당이 되니까 뭐 법안 통과시키고 이거 안 되는 순간 바로 해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물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물가 문제 곧 이제 또 질문해 주실 것 같아서 내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네. 물가가 지금 3%인데 이게 다카이치 사나이 정책이 확장 정책이잖아요. 확장 재정.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돈을 많이 풀게 되면은 결국 N이 지금 N자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 그러면 이제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다시 국내 들어와서 물가는 올라가고 그 물가가 올라갔을 경우에 이걸 통제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카이치 총리 오래 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국의 압력에 의해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물러난다 하면서 물러나는 구실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물러나면서 중일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일본이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다카이치 총리 후보 시절 한국이 기어오른다라는 발언으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블랙 이글스가 이 독도를 비행했다는 이유로 이 공중급유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군 군악대가 자위대 행사에 불참하는 것으로 응수했는데 이런 일본의 대응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일본의 나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지금 중국과 저렇게 사태가 저렇게 험하게 될지 몰랐을 때 그 결정이긴 하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블랙 이글스 기름을 넣어주기로 했는데 그 블랙 이글스가 독도 상공을 날았다. 자기들 영토에. 그래서 기름을 못 준다 이거잖아요. 네.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독도가 왜 너희들 땅이냐. 첫째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평화적으로 그냥 그 에어쇼 가는 거 그거 기름 좀 넣어주는 그것도 못 주냐. 진짜 옹졸하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은 국제정치에서는 티포텟이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도 바로 그냥 대응을 했잖아요. 자위대 무슨 뭐 음악회 하는데 거기에 군대 그 군악대가 거기 참가하기로 했는데 그 캔슬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블랙 이글스는 올해 공중급유기가 없어가지고 올해 못 나니까 중간에 급유를 해야 이제 에어쇼도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KF-21로 기종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27년, 28년 바꾸려고 그랬는데 앞당겨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너희들 기름 안 줘도 우리 기름 공중급유하면서 이제 너희들 필요 없어. 그거 완전히 한 방 먹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의 논리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은 당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 기름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블랙 이글스에 계속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뭐 그전에 대만을 격려해서 대만에서 기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는데 또 대만은 또 중국이 또 민감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전투기가 자국 땅에 이제 오는 거라고 이렇게 본다만에 중국은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못 해준다면 우리 능력 있어 그렇게 안 해도 돼. KF-21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거 아마 내년부터 아마 KF-21로 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니들 기름 안 줘도 전혀 우리 아무런 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바로 그렇게 반응해버린 거 한국이. 자, 그 다음에 독도 가지고 계속 물건 늘어지면 너희들하고 이제 군사협력 못해. 이렇게 우리는 나가면 돼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군사협력 지소미아 그거 아쉬운 쪽은 더 일본이에요. 더 아쉬운 쪽은. 그거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제 쏘아 올리냐. 쏘아 올리면 바로 판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바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한국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게 날아가지고 어디 떨어지느냐는 이제 일본이 더 잘 알겠죠. 멀리 저 태평양 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떨어지는 지점 그거 우리가 뭐 굳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소미아는 거의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일본은 공유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뭐 일본한테 뭐 그렇게 군사 정보 그렇게 받을 게 뭐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한국이 뭐 기어오른다 그런 발언했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요. 이번에 저기 G20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거 봤어요? 봤어요. 네. 두 손을 잡고 내가 볼 때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안면이 있고 한번 또 만났던 분이고 하니까 제일 반가웠을 것 같아. 중국하고는 얼굴도 저를 안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됐고 어색한 상황이 됐고.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솔직히 이번에 미국하고 우리 저 관세 협정하면서도 우리가 미국한테 쓸 카드가 얼마나 많았어요. 압박 넣을 수 있는 카드도 많았고. 네. 미국한테도 그 정도 우리가 능력이 되는데 일본한테 그런 능력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에서 뭐 한국이 기어오른다 이딴 소리 입 밖에도 못 꺼낼 겁니다. 그리고 뭐 독도 가지고 자꾸 그러면 군사협력 같이 안 해버리면 돼요. 우리는 우리 자주국방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볼 때는. 미국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미 동맹 충분하고 그걸로 일본 없어도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계속 그런다면은 물론 협력하면 서로가 좋긴 하겠죠. 근데 일본이 계속 그런 식으로 독도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딴지를 걸면은 한국에서 독도 넘겨줄 가능성이 몇 % 있을 것 같아요? 없죠. 제로입니다. 제로. 공격이 오는 순간 한국은 동경에 미사일 날려버릴 거고 저기 대마도 그냥 점령해버릴 거고 네네. 그러고도 남는 게 한국일 거라 나는 봐요. 그걸 알면서도 그런다 그러면은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번에 그 블랙 이글스 그 기름 안 주기로 한 거는 그거는 정말 패착 중에 패착인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하고 저렇게 붙을 때 한국이 어쨌든 군사협력해주고 같이 뭔가를 같이 해나갔을 때 좋은 거지. 지금 그것 때문에 웬간한 건 지금 다 끊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제대로 한 건가?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은 아직도 자기들이 엄청난 대국으로 생각한 거예요.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결정 내린 사람 대부분 5, 60대들이에요. 60대, 70대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한국은 저 밑에 보이고 중국도 옛날에 자기들보다 6분 1도 안 되고 7분 1도 안 되던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물론 거기서 좀 중국이 좀 커졌다는 인식이야 뭐 당연히 있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이 국력이 일본보다 월등히 크다는 걸 못 느끼는 것 같아. 그거는 잘못하면은 그건 국익을 망치는 거고 나라를 말아먹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자기보다 월등히 강한 상대하고 맞짱 뜰 때는 나름대로 뭔가 계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일본에 그렇게 무슨 성산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이 이제 일본을 도와준다. 뭐 그 하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런데 미국은 지금 트럼프 하는 거 보면요. 내가 볼 때는
여기 중국하고 일본의 전쟁이 나면 미국이 과연 개입할까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트럼프 대통령 때는 그래요. 그리고 일본 규슈 가고시마 현에서 활 화산인 사쿠라지마가 폭발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화산재와 연기가 4,400m까지 그 상공으로 치솟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최근 가고시마 현 도카라 열도 주변에서 30년 내 한 7.8에서 8.5 규모의 대진이 발생할 확률이 한 80% 정도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우리가 한때 그 일본의 대재앙, 대지진 예. 거에 대해서 또 많은 대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재앙의 시기가 좀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도 뭐 80%니까 뭐 난카이 드래프트 그쪽도 뭐 80%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쿠라지마 이 화산은요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었어요. 뭐 계속 뿜고 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터졌다 그러면 엄청난 얘기겠죠. 근데 여기는 소규모로도 자주 이렇게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할 건 없고 사실은 일본에서 대지진 그러면은 난카이 드래프트 얘기 우리 많이 해왔잖아요. 그다음 후지산 얘기. 이제 거기에 비하면 이것도 터질 확률이 내가 볼 때는 그때 아마 터지면은 같이 터지지 않겠나. 같은 뭐 단청에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놓고 뭐 특별히 그렇게 막 크게 다룰 그거는 난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나는 일본에 있을 때 이런 기사는 너무 많이 봤어요. 사쿠라지마에 뭐 화산 폭발했다 이 얘기는. 그런데도 일본은 뭐 일반인들 생활은 전혀 영향이 없어요. 약간 그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약간 북한 좀 떨어져 있고, 그렇죠. 그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는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뭐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가 북한에 뭐 있어도 뭐 우리 전혀 대수롭지 않게 얘기는 마찬가지. 일본인들도 사쿠라지마에 뭐 화살 터졌다 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왜냐, 뭐 자주 그러는 동네고 그리고 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게 다 이제 불의 고리라 그러는 이제 일본의 그 태평양 불의 고리 속에 속하는 그 화산 지대니까 어떤 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어디에서 때려가지고 연계가 돼가지고 지진이 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보면요 일본이 저렇게 우경화되고 하는 이유가 이런 지진 문제들도 일본 국민들 속에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카이치 사나이를 저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이유가 나는 일본 국민들이 불안해서 그런 거라고 나는. 여러 가지로. 화산도 있죠. 경제 문제도 있죠. 네. 경제 문제가 제일 심각할 수는 있어요. 거기에다가 중국이 저렇게 강하게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일본은 옛날에는 한 2세기, 3세기 정도는 일본이 중국을 되게 낮게 봤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만주 사변 일으키고 할 때 내가 일본에 있으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그때 중국을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 60, 70대, 80대. 네.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중국은 정말 형편없는 나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대요. 그때 그 경험을 의해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있나. 그렇게 그 인상을 정말 오래 갖고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냐. 그래프를 보면요.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평선을 그으면은 중국은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한참 일본보다 한참 아래였는데 이렇게 수익으로 거의 가까이 올라가니까 지금 뭐 4.5배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군사비도 막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일본이 지금 중국을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앞으로 1년, 2년 계속 갈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이 다카이치 내각의 200조 규모의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와 엔달러 환율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한때 1.8%까지 올라가지고 17년 반 만에 가장 높은 또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또 엔달러 환율도 157을 돌파해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그 일본 경제 특히나 이제 이 다카이치가 되면은 아베노믹스를 또 이제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또 돈을 엄청 풀 거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본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게 일본의 아주 초전문가가 했던 얘기를 내가 이제 풀어서 설명했는 건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엔화가 보세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된 지 한 달 좀 넘었나? 근데 그때 147엔 하던 게 지금 157엔까지 수익 상승했잖아요. 네. 후지마키 다케시 그분은 연말까지 180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170엔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재무성에서 개입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 얘기도 얼핏 나오더라고요. 재무성 장관이 계속 이렇게 엔저가 급속도로 가면은
개입할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시장에 경고하는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투기적으로.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다 하는 얘기가 아베노믹스 할 때 아베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상황은 어떠냐면 1달러당 80엔 엔고 때였어요. 거기다가 주식도 수치가 10,000밖에 안 됐고 네. 그다음에 물가는 거의 저물가였고 오히려 마이너스 가까웠고 거의 제로 수준이었죠. 그때. 제로 수준에 네. 가까웠고 네. 금리도 거의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어떤 경기 활성화시키고 이제 물가도 좀 올리고 그게 이제 선순환되면은 기업도 살고 경기도 살고 임금도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풀어서 어떻게 됐냐. 엔저로 갔죠. 1달러당 105엔, 110엔까지 갔잖아요. 그죠? 80엔에서. 그렇게 하면서 대기업들이 숨통이 좀 많이 트였을 거예요. 수출 가격이 경쟁력이 좀 올라가면서. 자, 그 다음에 주식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거의 4만까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좀 본 거죠.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도 엄청나게 많지만. 자, 근데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지금 제2의 아베노믹스 한다는 거는 지금 엔저란 말이에요. 그때는 엔고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엔저를 약간 유도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엔저인데 돈을 더 풀어버리면 더 엔저로 갈 거 아니에요. 네. 이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주식이 지금 4만 넘어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 5만까지 막 갈 거라 그러고. 근데 여기에 더 올라가면 이게 과연 일본의 그 기업들이 생산성이 좋아서 이게 주식이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많은 부분이 해외 투자인 거예요. 이게. 그 주식 올라간다 한들 일본 국민들이 윤택해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돈을 많이 풀면은 많이 풀수록 주식 가격이 올라갈 건데 그 올라가서 거기서 돈 버는 거는 다 해외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리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장기 국채 가격이 이자가 막 올라간다 그랬죠. 네. 그때 YCC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1% 이상 못 올라가도록 꽉 이 선을 그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1% 넘어가면은 자동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일본 은행이 자동 개입해가지고 그 국채를 사버려요. 그런데 지금 1.8까지 올라왔댔나? 네. 한때. 네. 그러니까 컨트롤 막 했을 때 0.7, 0.8 이러고 1까지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딱 베끼고 나니까 바로 1.8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인기가 없다는 얘기라고. 인기가 없으면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럼 누가 사줄 거냐? 누가 사줄 거냐? 국채를. 내가 얘기 여러 번 해왔는데 네. 국채를 너무나 그동안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걸 누가 가지고 있냐? 일본은행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 일본은행이 600조 엔 넘게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과거에 아베노믹스 할 때는 금리가 마이너스 0.1이고 플러스 0.1 정도였잖아요. 그때는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이 부채가 이자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거의 제로금리였으니까.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웠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0.5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0.25 더 올릴 가능성이 또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내년 초점은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0.7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0.75에 해당되는 이자가 600조 엔에서 이게 발생한다고 치면은 이게 진짜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행이 그동안 어떻게 해요? 매달 6조 엔씩 사들이던 국채를 줄여나가겠다 해가지고 1분기 석 달마다 4천억 엔씩 국채를 덜 사겠다. 그래가지고 2년 후에는 6조 엔씩 사던 것을 3조 엔 아래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일본이 국채를 더 찍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그 비상 예산인가 뭐 그걸 21조 3천억 엔인가? 그동안에 13조 엔 정도 했는데 21조 3천억 엔인가? 이번에 그렇게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또 국채를 엄청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사주냐 이거. 이게 이제 해외 사주거나 뭐 일반인들이 사주거나 내지는 국가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서 사주지 않으면은 또 일본 은행이 살 수밖에 없어요. 줄여 나오겠다 했다가 다시 또 거꾸로 갈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장에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일본에 문제가 있다. 이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럼 국채를 외국인들이 지금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게 한 10% 정도 된다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면은 더 폭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건 누가 사주냐 이거. 결국 일본은행이 또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채 규모는 더 크게 늘어나고 이자는 지금 0.5에서 0.75까지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지불해야 될 돈이 일본 국가 재정에서 지금 28조 엔 정도 이자로 나간대요. 115조 엔 정도가 국가 예산인데 그중에 28조 엔이 이자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좀 더 이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30조 엔, 40조 엔 정도 이자로 나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국가 재정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제 이런 얘기는 있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풀모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세금이 더 거칠 수 있다. 물론 그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뭐라 하냐면은 아니 1기 아베노믹스 때 그렇게 했는데도 경기가 전혀 안 올라간대.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리라는 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는 안 되는데 지금은 되는 이유가 뭐냐.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낙관하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내가 볼 때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막 부딪힐 때 지금 일본이 굽히지 않고 계속하지만 지금 일본의 이 재정 문제하고 연립한 그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 삭감 문제 이 문제 두 개가 해결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앞으로의 그 아킬레스 끈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그 엔저가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일단 물가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물가가 올라가면은 그게 서서히 올라가는데 4% 5% 올라가는데 금리를 안 올리면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금리를 올리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불해야 될 이자가. 네네.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돈을 이번에 이렇게 많이 푸는 거 가지고 경기가 활성화돼서 그렇게 해서 세금이 좀 많이 그친다면은 아주 회피하겠죠. 그게 이제 과연 가능할까 이제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물가 문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본 쌀값이 최근 다시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이시바 정권 당시에 폭등했던 쌀값 이게 상당히 이슈여가지고 그때 뭐 어떻게 또 방법을 잘 해가지고 네. 일정 부분 좀 잡았다라고 하는데 또 다시 폭등하고 있다라고 하고 달걀값도 폭등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왜 계속해서 물가 폭등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쌀값은요. 그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겁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때는 쌀값을 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이즈미 시진지로를 농수산성 장관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서 장관이 되자마자 비축미를 마구 풀면서 비축미를 2,000원으로 딱 팔겠다 해버린 거잖아요. 그 앞에 장관은 비축미를 풀었지만 그걸 뭐 경매에도 붙여가지고 농협이 다 고가로 사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고가로 사가지고 고가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방책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게 왜냐? 농협하고 농수산성하고 농수산족하고 이 트라이앵글이 쌀값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뭐 여러 가지 방도를 다 해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농업표를 자민당은 이제 농촌 지역이 전부 다 자민당 지지자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쌀값을 올려줘야 자기들한테 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쌀값을 자꾸 되도록이면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지 축소를 계속 해온 거예요. 농지 축소를. 그래서 지난번에 고이즈미 씨가 농수산성 장관이 되면서 농협이 농간을 부리던 거 그걸 못하게 해버린 거죠. 인터넷에다가 가격을 올려버린 2,000원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막 그거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팔아버리니까 쌀값이 좀 떨어졌죠. 근데 이번에 이제 고이즈미 씨가 이제 농수산성 장관을 그만두고 방위성 장관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쌀값을 내릴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 농수산성 장관이 되고 농지 축소 그걸 확장시켜서 쌀을 좀 더 생산하려고 했던 방향성으로 가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원위치 된 거예요. 원위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쌀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앞으로 쌀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본래 몇 년 전만 해도 5kg에 2,000엔 하던 게 거의 4,000엔 하잖아요. 그런데 햅쌀은 거의 뭐 5,700엔 뭐 이렇게 5kg에. 그럼 뭐 이거는 몇 프로예요? 거의 햅쌀은 200% 오른다는 얘기냐. 야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기본 쌀이 이렇게 완전 주식 중에 기본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게 오르면 다 오르겠네요, 진짜. 식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물가가 앞으로 오를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확장 재정을 편다는 게 이거는 불에다 기름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기름 부어서 물가가 빡 올라가도록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게 과연 이게 맞는 정책이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다카이시 내각이 외국인 규제 강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체류 외국인 수 상한선을 설정하는 총량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오버투어리즘 역시 규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 노동자 유치 정책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자민당의 오랜 정책이었고 이 아베가 이걸 도입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외국인 규제 정책이 불러온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일본 내부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는요. 재팬 퍼스트 하는 참여당이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수를 많이 늘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정당들이 재팬 퍼스트로 외치면서 이제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이제 주장하게 된 거예요. 왜? 여론이 그러니까. 그 여론이라는 게 망가의 보도냐 하면은 꼭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론이 잘못된 여론이 형성될 때는 정치가들이 조금 그걸
바른 여론을 유도하고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언론도 좀 그래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일본 현재.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일본이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래되어 왔었고 잃어버린 30년 40년 그러고 그다음에 지진 얘기도 계속 그동안 있어 왔잖아요. 지진 터지면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게 이제 모든 국민들 의식 속에는 약간 불안으로 깔려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이제 화살이 가는 게 나 아니 너인 거죠. 외국인인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일본에서는 섬나라 근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외부인들이 얘기하면 일본을 비하하는 용어로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본 내에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해요. 분석가들이. 지금 일본이 이런 그 약간 뭐라나 오픈되고 뭔가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이 아니고 자꾸 닫고 내부 지향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섬나라 근성에서 그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국인 뭐 총량제 뭐 그런 맥락으로 이제 간다 그러면은 제일 타격받는 게 기업들일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은 그 공장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데도 꽤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다가 사실은 지금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서도 과거에는 네팔도 그렇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일본에서 외화를 많이 벌였는데 일본 가가지고 뭐 견습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견습이라는 게 뭐 견습할 것도 없어요. 그냥 노동만 시켜요. 그래서 그게 뭐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얘기 많이 했고 뭐 인권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엔즈로 가다 보니까 한국 임금보다 많이 낮는 거예요. 달러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일본을 안 가고 한국으로 다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흐름이에요. 한국은 지금 기본 임금을 계속 올리잖아. 최저임금을. 그리고 지금 한국도 원화가 뭐 계속 낮아지고 있다. 평가절하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엔화보다는 그래도 덜할 거라고 나는 봐요. 엔화는 아까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내가 볼 때 일본에 앞으로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럴 인건비가 더 있죠. 올라가니까. 그렇죠. 인건비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후지마키 다케시라는 그분은 전설의 딜러라고 하는 그분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하이 인플레이션 올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라. 왜 통제가 안 되느냐.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거죠. 마음 놓고 금리를 못 올려요. 미국은 어땠어요? 0.2 정도 있다가 물가가 올라가니까 5.5까지 올렸잖아요. 한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잡혔죠. 근데 일본은 1.2도 못 올릴 거예요. 그 안고 있는 부채 때문에 그 나가야 될 이자 때문에 2도 못 올려요. 그럼 겨우 1점까지 간다 하더라도 나가는 이자가 많을 텐데 그렇게 올려가지고 물가가 잡히겠냐 이거예요. 한 3, 4까지 막 올려야 잡힐지도 모르는데 그게 이제 올라갈 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후지마키 다케시 씨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일본에서 경기 활성화되면 망한다 그래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리 못 올린다는 거예요. 일단 금리 못 올린다는 전제하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금리 올리는 순간 안고 있는 부채 때문에 거기 나가는 이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리를 마음껏 못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동을 못하는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거 어떻게 잡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을 거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일본 절대 경기 활성화돼서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뭐 글쎄요 그게 저편 퍼스트 감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노동자를 외국인들을 추방하고 외국인들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게 과연 일본에게 덕이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네요. 덕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노동력 부족에. 그러니까 그게 산업화하고 직결되면은 거기서 생산력이 또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외국인들을 또 잘 하면 우리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는 이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잖아요. 많이 좋아졌죠? 최근에는 나는 많이 좋아졌다.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한국은 이제 사실 우리 출생률이 엄청 낮잖아요. 전 세계에서 넘버 원일 거잖아요. 그죠? 0.7 뭐 0.6 이러니까. 그럼 외국인들 들어와서 능력 있게 잘 또 적응해 나가면 또 국력이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뭐 단일 민족 그러면서 큰 분란은 없었잖아요. 인종적인 분란은 없었잖아요. 근데 유럽이 한번 보세요. 독일이나 프랑스나 전부 그게 이민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소용돌이를 맡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잘 다루지 않으면은 그 지뢰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 해서 무조건 저렇게 또 일본같이 지금 저렇게 분위기상으로 저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이렇게 마구 막는 거는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과 일본이 험악하게 흘러가니까 제가 이것저것
찾는 데가 많아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제 얼굴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저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익이 되도록 저걸 잘 대응을 할까 이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셔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셔야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때에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해서 지지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또 여러분들이 또 시청해 주시면은 저는 또 고맙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일본 반도체하고 일본 디지털화의 지체 왜 일본이 저렇게까지 잃어버린 30년, 40년 계속 가는 건가. 그리고 지금 오늘 얘기한 것도 보면 일본의 경제 문제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렇게 된 그 요인들이 무엇인가 이에 관해서 제가 곧 책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한번 잘 보시면은 와 일본이 왜 저러는가. 제가 그동안 여러분 얘기하면 다 일본 비판하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뭐 비판은 비판이죠. 왜? 일본이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 일본에 비판하는 걸로 되는데 그 책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정말 일본이 왜 저렇게 됐는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1시간 동안 박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정말 일본과 이 중국과의 갈등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들으셨으면 또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영찬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